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사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을 때는 20년 내지 30년 먹고 살 거를 4년 동안에 배웠지만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생명이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40년 50년 먹고 살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체제 가지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치사를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코너가 바로 주간 여의도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제가 3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양당제냐 다당제냐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제가 강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당제 실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최근 한 2, 3년간 많이 누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회법도 좀 개정이 되어가지고 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뭐 20명 이런 제한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를 뭐 복수로 꾸릴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뭐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식 연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네. 장경태 의원. 현재 소선거구제 체제에서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 비율이 5대1 정도 되잖아요. 네. 사실 이 체제에선 양당제밖에는 뭐 지금 사실상 양당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는 좀 저도 선관위의 그 어떤 제안이기도 하지만 2대1로 예. 비례대표 의석을 좀 확대하고 다당제로 예.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정당의 각 가치를 서로가 경쟁해야 되거든요. 결국 네. 녹색당, 노동당 등의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또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대학 입시제도 개혁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제도가 제일 좋냐 그러면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당간의 당리당략이 이제 엇갈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좀 잃을 것이 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영남 쪽에서는 의석이 좀 올라갈 테고 뭐 그런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대승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내년 6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 투표를 붙이겠다 하셨는데 뭐 선거국 조정이 뭐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 같이 이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개헌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좀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졸속 개헌이 되면 큰일 나죠. 87년 이후에 30년 체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3, 40년 체계를 구축하는 개헌이 될 텐데 좀 그 부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낼 때 되면 예년에 낸 문제들,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뱅크식으로 다 받아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개헌 문제가 와도 각 당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이미 개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만 툭툭 털고 헐거져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보다도 먼저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 구성 말입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경제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안 보여요. 율사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당제로 가건 양당제로 가건 국회의원의 경제와 안보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좀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문제인 게 상향식 공천을 하면 할수록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문가보다 활동가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계속 당원 모아가지고 경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하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국회 진입이나 정치권 진입은 좀 쉬워지지만은 반대로 작년에 보지 않았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요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판 자체가 혼탁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딱 어느 쪽 하나가 옳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장경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은 뭐 국회의원의 구성이 다양해야 되는 것들 저도 당에서 딱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법조계, 관료계, 또 시민사회 운동권, 뭐 학계, 언론계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가 크게 들어와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법조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활동에 가장 유리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계와 어떤 전문가 집단이 좀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려면은 사실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 혹은 연구원들께서 지역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런 비례대표제를 확대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앞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지향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아까 독일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
국회 제도를 보면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봉사하는 집단이고요. 자, 화제를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내용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다음 주 16일이 되면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네. 오늘 이번 주 내로 아마 결정될 예정인데 두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방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계속 구속영장을 연장해서 구속받는 게 낫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법률가분이랑 상의를 좀 해보니까 네. 여기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보석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석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능한 것이 보석은 조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 다시 구속한다라는 조항을 붙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뭐 사실 불구속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구속을 주장하는 분들 논리 정리하면은 불구속은 어쨌든 그걸 봤을 때 지금 불구속하는 게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뭐 구속 후 보석이라든지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 봅니다. 조건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이제 활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장경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7월 28일 날 발가락 부상이라든지 8월 30일 허리 통증 한 달에 한 번씩 뭐 진단서 아프셨어요. 근데 사실 발가락이 아파서 구속이 안 되면 수감 중에 충분히 치료 가능하게 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만약 허용되면 앞으로 재벌 총수들은 아마 계속 침대에 계속 누워서 출석하실 게 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번 이재용 사건 1심 판결 때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관계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런 연결되어 있는 재판끼리의 영향을 고려해서 비슷한 시기에 판결을 내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때 최순실 씨가 이제 추가 기소돼서 11월 19일까지 이제 구속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물리적인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을 때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이 11월 19일까지는 재판을 마치고 그때까지라도 구속이 유지되어야 제대로 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을 검찰 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라고 이제 보통 하는 구속 사유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인데 도주의 우려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이제 재판과 수사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고 증인도 지금 보면은 뭐 사실 공범들은 다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가능하겠느냐 또는 인멸이 가능하겠느냐의 부분은 좀 약하게 보고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봅니다. 국민 감정상 원래 구속제도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국민 감정상 구속은 하나의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는 있겠지만은 다만 지금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는 뭐 아까 말했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상당히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면 완전 다른 얘기겠지만은 1년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상황 속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언론적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른 어떤 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해를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서 대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의 야망에 대한 소설을 읽고 계시고 또 그래서 정치적인 재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론을 통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정치 활동 재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바깥세상과의 통로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참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만약에 재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출직에 나가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는 것을 꿈꾸고 계시다면은 그거야말로 바깥세상과의 통로가 참 왜곡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깥 상황에 대해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 전달했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책임을 어느 정도 느껴야죠, 그거는. 근데 바로 지금 뭐 일본 전국 시대의 뭐 대만 같은 소설을 지금 읽고 그걸로 정계복귀를 꿈꾼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글쎄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관 밖으로 구치소에서 일어나고 몇 사람 특정돼서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들일 건데, 조원진 의원 이야기를 좀 우리 장경태 의원한테 해줘야 돼요. 나 정말 이준석 의원 보수라는 말 할 때 조원진 의원 이런 분들은 좀 보수 안에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보수의 정의를 뭐로 했다 다른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원래 애국 보수가 원래 이제 한 분파로 있었는데 그 애국 보수가 참 재미있게 됐죠 요즘 보면은. 어쨌든 조은진 의원 나름대로는 뭐 상당히 국가 걱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불구속 수사 촉구하면서 무기한 당식 농성이 일단 들어갔고요. 최순실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이 신혜원 씨가 지금 내고 있고요. 이게 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중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장인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 측에 이미 뭐 공소 사실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순실 씨와 태블릿 PC의 동선 일치했었고 또 이 지금 신 씨가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 뭐 그림 파일이었다 하는데 사실 한글 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연설문이 수정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SNS 본부에서 사실 일하신 거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하셨다 할지라도 이 정도 연설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고인력이셨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없고 또 SNS 본부는 기본적으로 연설문을 다루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만한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면 정말 허황된 거짓말이구나를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분들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감 느껴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음해하려고 했던 자들이기에 1년 동안 이런 증거를 숨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들고 나와도 크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던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가 2012년에 갖고 있던 게 맞다 하더라도 이 태블릿은 누가 봐도 손을 여러 번 탄 태블릿 PC입니다. 여러 사람 소유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2012년에 신혜원 씨가 썼던 태블릿이라는 것이 지금 검찰이 공소한 사실들에 전혀 뭐 배치된 주장도 아니고 반증하는 주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느냐 안 왔냐 하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숟가락 얹기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혼이 나간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했었고 어떤 수첩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국정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할 정도로 그런 주관이나 말 주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맨날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영입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한 다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공감해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하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당한 게 저는 분명히 제가 얘기해봤을 때 원래 그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클래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대권 주자꾼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얘기해도 한 번쯤은 본인이 짚어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희혁 의원님이 하셨던 그 베이비 토크. 딱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제 우주의 언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베이비 토크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정신연령도 베이비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주의 언어까지 지금 이렇게 빠져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원래 정치인의 언어라는 거는 보고받는 정보의 양에 따라 수준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정치의 정점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보들 많이 알고 좋은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그 경로가 차단됐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면 실제로 문고리들을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보가 예를 들어 원래 ABC가 들어가서 지도자는 ABC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ABC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올라갈 때부터 A만 알려주면은 대통령을 뒤에서 이제 농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기획하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ABC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을 발표를 해줘야, 그러니까 전달해줘야 될 사람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에다가 말씀하신 십상시 그 비서관들, 이재명 비서관 이런 분들인데 어쨌거나 그 와중에 한 일단의 그룹들이 또 당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말 바꾸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방선거 활용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언제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자꾸 바뀌면요. 최근에 그 미국 언론에서 이제 모 정치평론가가 앞으로 트럼프 이슈에 대해서는 저를 부르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왜냐면은 뭘 자꾸
평론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 다음에. 그쵸? 왜냐하면 예측을 했는데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 다음 단계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지 명확해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가장 연대가 필요한 분인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예.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보면은 당대표의 그 대중적 지지를 받아가 선출된 다음에 예. 당 내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졌다고 해가지고 당대표 쫓겨납니다. 당대표 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내 정치에서는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첫째로는 말을 세게 하면서 대중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 소통 능력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여러 집단에 좀 구미를 맞춰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세게 비판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런지 알고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정치인분들 중에서. 많이 나가셔서요. 이제 많이 나가셨어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저는 근데 좀 하나의 그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영작 교수 아시죠? 네. 이영작 교수가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드 문제 말 바꿀 거고 한미 FTA 말 바꿀 거고 뭐 몇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사드 문제가 말이 바뀌어졌고 한미 FTA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석 민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민생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미 FTA 개정이 말 바꿨네. 안보를 믿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민주당 향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뭐 또 소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영작 예.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도 이영작 교수님께서 또 여론조사 관련돼서 위반 혐의로 또 벌금형이 선고되셨네요. 그래서 네. 전 신뢰도는 그렇게 크게 높이 사진 않지만 네. 어찌되었건 그 어떤 공당의 후보로서 발언을 지키고 이런 또 지지자들이 원하는 발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또 이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일 때 외교적인 관계를 접하는 기회와 그렇죠. 또 통수권자로서 접하는 기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사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또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 쏠지 몰랐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좀 너무 이 북한의 예측 집권하면 갑자기 북한이 잘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정도 날뛸지 몰랐죠, 사실. 그러니까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최소한 북한의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기보다는 네, 최소한 이 정도 미사일 네. 실험들을 막 이렇게 날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바뀌기보다는 임시 배치란 표현으로서 결국 임시란 표현으로 또 중국의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배치라는 표현으로서 미국을 존중하는 말씀을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외교적 수사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신고리 원전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중간 결과 비슷하게 내놓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마 이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하필이면 한전에서 이제 상반기 이익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올해 초에 상반기에 이제 원전 대신에 LNG와 석탄 비중이 좀 올라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원전을 좀 수리해야 될 곳도 있어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원래 분기별로 한 2조 4천억 정도 흑자나던 한전이 이번에 3천억 정도 이제 적자 났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비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탈원전했을 때 또 어떤 것이 생길지 이런 것도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전 말바꾸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완강한 스탠스보다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말바꾸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정치 지도자급 아까 클래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되려면 지금 내가 했을 때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이 5년 10년 뒤에 어가 될지 우가 될지 요가 될지 정도는 알고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한번 30초 정도 국정감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지 한번 바라는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당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보수 정당은 이번에 한미 FTA를 하나 전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에 대해 가지고 좀 사무친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국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망한다 해가지고 다 죽자는 거냐 뭐 그 어록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했던 부분이 그리고 심지어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자동으로 그 FTA 찬성 명단 돌리는 봇 같은 것도 있어요. 노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당도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지고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완화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민생 부분을 좀 살피는 생산적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
저는 요즘 참 보수 정당을 보면서 저희가 진보 정당이 있지만 좀 안타깝긴 해요. 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단단하고 저희가 항상 선거 때마다 매 선거 때마다 좀 두려운 상대였거든요. 네. 쟤들은 또 뭘 어떤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가지고 나올까 정말 저희 스스로가 대단히 반성하고 많이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요즘 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지우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열악하고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전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네.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어떤 부정과 부패의 이 권력 유지 수단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리고 가치와 철학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국정감사가 좀 그동안의 이 수백 조의 정말 국민 예산이 낭비되고 소모되었고 국민의 삶까지 좀 많이 추락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지 이걸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는 방금 장경태 의원이 한 말씀을 진짜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 데리고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